여러분, 두 번째 동영상까지 시청을 하셨는데요. 어떠셨어요?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플렉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정리하는 시간을 예시와 함께 가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이 정리하셨던 부분 있죠? 그 부분에, 케이스를 조금 더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다른 인플렉션의 예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그 동영상에서는요, 라틴의 예를 들면서 라틴이 뭐 동사가 타동사냐 자동사냐에 따라서 그 주격이냐 목적격이냐가 정해지므로 nominative accusative case system이다. 그러한 언어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분이 영어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소한 용어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10번의 예시를 보면요. 10번에 puer amat, puellam 이라고 하면 the boy loves a girl 이런 뜻이 되겠네요. 네, 그때 boy는 nominative, 주격이 되겠고요. 주어로서 기능을 하죠. 그리고 puellam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격, 그 소녀를, 그 여자아이를 라는 뜻으로 목적격을 쓰이고 있네요. 이때 amat라는 동사 love는 타동사가 되겠죠. 그에 반해서 10b에 보시면 puer et 하면 the boy goes 에서 go라는 동사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사 intransitive가 되겠고요. 그것의 주어인 boy는 주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의 동사 자동사는 물론 목적어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적격 명사가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이미 영어에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아마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Less frequent is a kind of case marking system called an ergative absolutive system. 그래서 여러분이 ergative absolutive system이라는 건 아마 처음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ergative는 능격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absolutive 하면은 절대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게 뭐 한국어로는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체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In this kind of system, the subject of a transitive verb gets a case called the ergative. 그래서 이와 같은 언어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가진 언어에서는요. 그 타동사의 주어를 ergative라고 하고요. The subject of an intransitive verb gets a case called the absolutive. 그리고 자동사의 주어는 또 반대로 다른 표현으로 absolutive, 즉 절대격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그래서 which is also the case use of the direct object of a transitive verb.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는 또한 이 절대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타동사의 목적격도 절대격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앞선 nominative accusative system하고 ergative absolutive system은 뒤에 이제 표로 정리가 되어 나올 테니까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 예로 Georgian이라는 언어가 있는데요. 그 11번 11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ergative absolutive case marking system을 가지고 있어서 11a에 보시면 student이 미비다라고 하면 the student went가 되겠고요. 그때 the student라고 하는 건 주어인데 이때 absolutive라는 절대격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의 동사는 물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사가 되겠습니다. 자동사의 주어는 absolutive. 그리고 이 언어의 11b를 보시면 student마 체릴리 바세라라고 하면 the student wrote the letter 해서 이때는 이제 the student가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letter라는 게 목적어가 되죠. 그런데 아까 우리 앞서서 보았던 11a에서 student 자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의 주어가 absolutive 그리고 타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의 목적어가 또한 absolutive가 되겠네요. 그래서 뭔가 좀 특이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앞서서 보았듯이 라틴과 같은 언어에서는 자동사든 타동사든 상관없이 주어는 무조건 nominative였거든요. 그래서 그와는 좀 다른 현상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언어는 그 아까 앞서 나왔던
nominative accusative system하고는 다른 현상을 보인다. 그래서 12번과 같이 표로 정리해서 보여줄 수가 있겠는데요. 12번에 보시면 일단 nominative accusative case 시스템을 가진 언어에서는 그게 다동사인지 타동사인지에 상관없이 주어이면 무조건 nominative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ergative absolutive case marking 시스템을 가진 언어에서는 뭐 동사가 뭐 자동사냐 타동사냐가 중요한 것이 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타동사의 주어가 뭔가 다른 그런 입지를 갖고 있죠. 그래서 타동사의 주어는 ergative 그리고 나머지는 absolutiv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와 같은 다른 그 케이스 마킹 시스템을 갖고 있는 언어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또한 흥미로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그 12번 바로 밑에 있는 블랙 포인트에 보시면요. Ergative absolutive case systems are less frequent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than nominative accusative systems, but they do occur in the Pama-Nyungan languages of Australia, for example, Dearbal. In the Tsimshianic languages of North America, for example, Smargyak, spoken in British Columbia in the language Isolate Basque, as well as in the Caucasian languages like Georgian, 그랬네요. 네, Caucasian languages like Georgian.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다른 언어들에서, 그러니까 이제 언어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들을 구분을 해보았을 때, 이런 케이스 마킹 시스템으로 구분을 했을 때, ergative absolutive case 시스템을 가진 언어들이 조금 더 많아요. 더 많고, 그에 비해서, 많은 게 아니라 반대로 말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 nominative case accusative 시스템을 가진 언어들이 더 많고, 그에 반해서 ergative absolutive case 시스템을 가진 언어들이 더 수적으로 적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언어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학자로서 이와 같은 언어들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또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12번의 편은 여러분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nominative accusative 그 시스템에서는 그 동사의 구분에 상관없이 주어들은 nominative가 된다는 것. 그리고 ergative absolutive에서는 동사의 구분에 하기보다는 transitive, intransitive이든 상관없이 그 동사의 주어와 목적어가 각각 absolutive가 된다는 것, 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6.2.5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6.2.5에서는 어떤 inflection이 나와 있냐면 tense and aspect가 되겠네요. tense는 시제, aspect는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tense and aspect are inflectional categories that usually pertain to verbs. 그랬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동사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동사의 시제가 어떠냐, 또 동사의 상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have to do with time, but in different ways. 둘 다 시간하고 연관이 있긴 하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영어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금방 예시가 떠오를 텐데요. 두 번째 블랙 포인트에 보시면 tense refers to the point in time of an event in relation to another point, generally the point at which the speaker is speaking. 그래서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즉 화자가 말을 하고 있는 그 시점을 가리키는 게 tense가 되겠고요. 시제가 되겠고요. In present tense, the point in time of speaking and the end of the event spoken about the same. In present tense, the point in time of speaking and of the event spoken about are the same. 그랬네요.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제다 그러면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제와 말하고 있는 그 시간과 시점과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그 어떤 사건이 이야기되고 있는 그 사건의 시대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In past tense, the time of the event is before the time of speaking.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이게 과거 시대다. 그러면 과거 시제는 지금 화자가 말하고 있는 시점에 비해서 그 사건이 먼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and in future tense, the event time is after the time of the speaking. 그래서 만약에 future다, 미래다 그러면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는 사건이 나중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 13과 같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present는 S와 E, 즉 S는 speaking time이 되겠고요. E는 event time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past, 과거인 경우에는 event가 말하는 시점보다 이전이고, future, 미래의 경우에는 event가 말하는 시점보다는 더 나중이 되겠죠. 그래서 S before E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in English, 영어의 경우에는 we mark the past tense using the inflectional suffix ed on verbs walked, yawned. But there is no inflectional suffix for future tense. 그래서 영어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를 표현한다. 그러면 suffix, 전미사 ed를 붙이게 되죠.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규칙일 경우에는요. 동사의 walk에다가 walked 해서 ed를 붙인다거나 yawn에다가 ed를 붙여서 yawned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there is no inflectional suffix for future tense 그랬어요. 그래서 미래를 나타내는 어떠한 전미사는 따로 없죠. 영어에는. 그래서 instead we use a separate auxiliary verb will to form the future tense. 그래서 그러한 다른 suffix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독립적인 어휘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독립적인 어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동사 will이 되겠죠. 서법 조동사 will이요. 그래서 will walk, will scream과 같이 또 다른 어휘, separate verb를 사용하고 있고요. The use of a separate word to form a tense is called periphrastic marking. 이거는 이제 그 영어의 경우에는 다른 언어가 모두 다 영어처럼 그렇게 그 뭔가 구분이 되는 어휘를 갖고서 미래를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영어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미래를 나타낼 때는 특별히 뭐 suffix나 prefix나 이런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추가적인 어떤 어휘를 사용을 해서 미래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paraphrastic이라는 이 단어가 그 뭐 완곡한 또는 애두르는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완곡하게 미래를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텍스의 측면에서 이제 왜냐하면 그 단어 레벨 또는 어휘 레벨을 건너가기 때문에 이건 이제 will scream과 같은 경우는 두 단어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휘적인 측면, 즉 morphology 측면에서는 이야기하기보다는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시게 될 신텍스에서 논하게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Unlike English, Latin marks both past and future inflectionally, that is, by means of morphology on the verb. 그런데 모두가 다 영어와 같진 않으니까요. 라틴과 같은 언어에서는 동사에 아예 이제 인플렉션을 바꿔서 동사 인플렉션을 적용을 해서 그래서 미래까지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그런 예시가 14번에 제시되어 있네요. 그래서 present다 그러면 I love 하면 amo, 과거에 I loved 했으면 amavi가 되겠고요. future I will love가 되면 amavo 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끝에 있는 이렇게 엔딩을 동사의 엔딩을 다 바꿔서 바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다면 이 라틴이라는 언어에서는 미래까지도 그 인플렉션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So past, present, and future are not the only possible tenses. Some languages distinguish several kinds of past tense and several kinds of future tense based on how close or distant the event spoken about is from the time of speaking. 그래서 for example, 예를 들면 in the nearly extinct language, Hokkien language, Washo, there are 4 different past tenses and 3 different future tenses. 그래서 15번의 예시를 보시면 Washo라는 언어인데요. 그 언어에서는 재미있게도 과거도 구분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도 여기 보시는 예시에서와 같이 3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또 3가지가 아니고 4가지네요. 4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또 미래는 또 3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가까운 미래냐에 따라서 near future냐, intermediate future냐 또는 distant future냐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아주 시제를 더 자세하게 나누고 있는 언어도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aspect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spect is another inflectional category that may be marked on verbs. 동사의 표현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인플렉션이 되겠죠.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것, aspect가 되겠고요. Rather than showing the time of an event with respect to the point of speaking, aspect conveys information about the internal composition of the event or the way in which the event occurs in time.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tense하고는 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aspect는 어떤 이벤트, 일어나는 사건이 되겠죠. 사건이 어떤 시간 안에서 벌어지는 양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적인 양상이 되겠는데요. 그 내부적인 양상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밑에 살펴를 보시면 아실 텐데요. 첫 번째, distinction between perfective and imperfective aspect. 그래서 perfective 하면 완료상이 되겠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료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mperfective 하면은 미완료상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이 완료되었느냐, 완료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건데요. 그 말은 with perfective aspect, an event is viewed as completed. We look at the event from the outside and its internal structure is not relevant. With imperfective aspect, the event is viewed as ongoing. We look at the event from the inside as it were. 그래서 사건이 지금 종료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 설명은요. 두 번째 화살표에 In English, when we say I ate the apple, we not only place the action in the past tense, but also look at it as a completed whole.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과를 먹었다라고 영어로 I ate the apple이라고 하면 그때는 이 사건이 다 종료된 거죠. But if we say I was eating the apple, although the action is still in the past, we focus on the event as it is progressing. 그래서 만약에 I was eating the apple 하면 물론 이제 시제 자체는 과거죠.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사건이 아직 종료된 것이 아니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행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는 여기서는 imperfective aspect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입니다. 세 번째 화살표를 보실까요? The Iroquoian language, Seneca, has a much clearer distinction between perfective and imperfective aspects. 이 언어에서는, 세네카라는 언어에서는요, 16번의 예시에 보시는 바와 같이 perfective와 imperfective가 어떻게 다르냐면 이와 같이 I got full 또는 I get full, I am getting full 해서 이 그 예시에 보시면 벌써 굉장히 두 가지 어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앞에 접두사가 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미사도 또한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미 다 먹어서 배가 부른 건지 아니면 배가 불러오고 있는 건지라는 그런 차이가 있겠고요. Other forms of aspect focus on particular points in an event. 그래서 다른 어떤 aspect 상이 또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A, B, C 대문자로 쓰여 있는 거 보시면 inceptive라고 해서 inceptive는 원래 시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시작하는 의미로 어떤 사건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다른 상을 쓰기도 하는데 이 inceptive aspect focuses on the beginning of an event. 그래서 어떤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inflection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continuative는 뭐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continuative aspect focuses on the middle of the event as it progresses. 그래서 어떤 사건이 진행 중에 있을 때, 진행형일 때 이 상을 쓸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C에 보시면 completive aspect focuses on the end of an event. 그래서 completive는 물론 완료상이 되겠죠. 그야말로. 그래서 완료된 어떤 사건이 완료되었을 때 이 사건의 종료 시점을 가리키고 종료 시점에 포커스를 줄 때 거기에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completive aspect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예시가 17번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A, B, C 각각의 inceptive, continuative, 그리고 completive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 보면 여기에 뭐 start라는 의미로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forgetly 해서 start라는 이거를 suffix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suffix가 붙으니까 suffix
inflectional suffix가 붙으니까 시작의 의미를 나타내고 되고요. 그리고 continuative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 동사의 continuative aspect를 나타내는 inflectional suffix가 붙으니까 continuative aspect를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completive의 경우에도 rum과 같은 이 표현이 나와 있듯이 이와 같은 suffix가 동사에 붙으니까 사건이 종료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inflection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설명에 또 다른 예시가 또 나와 있는데요. A third category of aspectual distinction can be called quantificational 나와 있죠. quantificational 한 거는 양적인 측면인데 quantificational aspectual distinctions concern things like the number of times an action is done or an event happens or how frequently an action is done.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횟수를 나타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얼만큼 자주 나타내느냐, 자주 발생하느냐,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sum of fact 보시면 actions that are done just once 딱 한 번만 이루어졌을 때 밑에 예시 18번 A에 나와 있고요. 딱 한 번 하고 끝났다. 이런 의미로 자, 그리고 iterative는 반복적인이란 뜻이죠. 그래서 something that is done repeatedly 그랬네요. 그래서 어떤 것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벌어졌을 때는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뭐 커프에 여러 번 커프를 했다라는 의미로 iterative suffix가 붙으니까 그런 상을 나타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C에 보시면 habitual 한 거 있죠. habitual은 습관적이라는 거예요. 늘 그래, 자주 그래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dogs bark에서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의례껏 개들은 짖기 마련이야 이런 의미로 쓰인다. 그럴 때는 habitual aspect를 나타내는 inflectional suffix가 붙어서 이와 같은 뜻을 가지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네요. 그래서 English can make some of the aspectual distinctions mentioned above. 위에 나와 있는 다양한 상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영어는 그럼 어떠냐? It does so paraphrastically. 아까 나왔듯이 paraphrastically. 즉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다는 건데 영어의 경우에는 동사에 뭐 이러한 suffix들이 다양하게 존재하진 않죠. 그래서 many of these aspectual differences are expressed lexically rather than inflectionally 이런 표현이 나와 있네요. 즉 이게 그냥 렉시컬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뭐 그 딱 정해진 어떤 뭐 그 inflectional suffix를 붙인다던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렉시컬하게 또 다른 단어를 붙여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뭐 시작했다, 뭐 습관적으로 그런다, 계속하고 있다, 반복적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추가를 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시가 지금 19번에 나와 있는데요. 19번에 보시면 뭐 she began to에서 began이라는 새로운 begin이라는 동사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뭐 always나 usually와 같은 어떤 부사를 넣어서 추가를 해서 habitual의 의미를 가진다던가 또는 keep on이라는 어떤 그 표현을 사용을 함으로써 continuative의 의미를 가지게 한다던가 또는 iterative 해서 반복적으로 over and over 이렇게 해서 새로운 어휘 표현을 추가를 함으로써 이와 같은 상들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어휘를 많이는 알고 있는데 이 영어에서는요. 그 또 다른 어떤 inflectional 뭐 suffix라든가 prefix라든가 이런 것들이 붙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6.2.6에 나와 있는 것은요. voice라고 해서 수동태냐 능동태냐 이와 같은 것인데요. 수동태, 능동태는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서 간단하게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는 active는 능동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passive는 수동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의 예시가 각각 20번과 21번에 나와 있네요. The cat chased the mouse 또는 이것은 똑같은 표현인데 The mouse was chased by the cat 하면 수동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이것은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렇다면 다른 언어에서는 어떠냐? 그래서 22번에와 같이 또 라틴어의 예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것들은 라틴 영어는 아까 우리 앞에서 보았던 aspect나 tense에서와 같이 paraphrastically 나타내는 그러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꽤 많았었는데 영어의 태도, voice에서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라든가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해서 과거 패시브를 나타내는데 그에 반해서 라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동사 자체에다가 이러한 액티브냐 패시브냐 하는 그 보이스의 어떤 인플렉션을 서픽스를 붙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singular, first person singular의 경우에 보면은 이게 아무였다 그러면 그 액티브일 때는 아무다 그러면 그게 패시브로 바뀌면 아무르가 되듯이 벌써 서픽스를 가지고서 동사에 어떤 서픽스를 붙여서 인플렉션을 사용을 함으로써 보이스의 다른 점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보이스를 구별을 하고 있죠. 이게 또 영어와 다른 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2.7에 나와 있는 거는 mood and modality 해서 이제 서법이라고 하는 건데 서법의 예시가 무엇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것들은 the inflectional categories of mood and modality have to do with a range of distinctions that include signaling the kind of speech act in which a verb is deployed. The speech acts are classically defined as things we can do with words, making a statement, asking a question, or giving a command. 그래서 즉 어떤 거냐? 이게 그냥 평서문이냐, 아니면 단순히 state 하는 거냐, 아니면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명령하는 거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세 가지 모드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가 declarative 하면 이게 바로 평서문이 되겠죠, 그렇죠? For making ordinary statements. 그리고 interrogative가 question, 즉 의문문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imperative가 명령문이 되겠네요. giving commands.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구분하는 speech act, 이거를 우리는 이제 speech act라고 하는데 이 speech act를 구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mood and modalit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예가 밑에 다른 언어에서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 말하는 화자의 그 어떤 사건에 대한 태도가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이 whether it is necessary, possible, certain, or sometimes whether it is hearsay or not necessarily true.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필수적이냐 아니면 그럴 수 있다 가능을 나타내는 거냐 확신이냐 아니면 들은 것이냐 아니면 반드시 진실일 필요는 없느냐와 같은 그런 모두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게 통화와 언어에서 이제 이렇게 8가지의 서픽스를 사용해 8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네요. 그렇죠? 모두를 8개로 나타내는 언어가 있다라는 것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리고 8가지 declarative에서부터 exhortative까지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와 있는 것이 another interesting distinctions in mood and modality is the realist and irrealist. realist는 이제 현실, 진짜 있는 거고요. irrealist는 이제 현실이 아닌 것을 가리키는 것이네요. 그래서 Native American language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if the realist form is used, the speaker means to signal that the event is actual. 만약에 realist form이 사용이 되면 이게 그 말하는 화자가 이게 실제로 있는 사건이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 realist form을 사용하게 되면 그게 상상에서 나온 것 또는 자기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렇다면 영어는 어떠냐? 영어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We have no spatial inflection that signals mood. 그래서 mood를 나타내는 inflection은 없어요, 영어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모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영어는 이와 같은 inflection이 좀 약하죠. 그래서 questions are formed using syntactic means and intonation. Imperatives deploy the uninflected verb stem without any special endings. 그래서 그 영어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걸 나타내는 게 따로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따로 없어서 그냥 아까 앞서서 보았듯이 텐스나 무슨 에스펙트에서와 같이 paraphrastically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we have a remnant of a subjunctive mood which appears in counterfactual sentences like if I were an aardvark, I'd eat insects. In such sentences, the subjunctive verb form is the same as the plural form of the verb. 그래서 이와 같이 약간의 이제 remnant, 즉 이제 약간 그 흔적, 예전에 그렇게 이런 아마도 inflection이 있었을 것 같은 그런
그런 무드를 나타내는 인플렉션이 있었을 것 같은 그런 흔적은 있지만 지금은 뭐 이제 흔적 정도만 있고 실제로는 이게 신텍스 측면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어휘를 등장시킨다던가 이와 같이 해서 나타내는 것이지 단어 자체의 변형을 가져왔을 때 단어 자체의 인플렉션을 가지고서 무드를 나타내는 그런 것은 영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원래 그 계획했던 6.1과 6.2의 인플렉션 부분을 보았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6.3에 나와 있는 Inflection in English에서 영어에서는 어떠한 인플렉션들이 등장하고 있는지, 존재하고 있는지를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플렉션과 그 데리베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은 인플렉션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좀 보았고요. 그 다양한 종류들의 뭐 케이스라든가 또는 나운 클래스라든가 또는 텐스 애스펙트 그리고 좀 전에 보았던 이런 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어에 모두 다 다른 언어에서 같이 인플렉션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여러분은 인플렉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추가적으로 배우는 내용을 가지고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